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내밀었더니 심사관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코리안? 그냥 들어가세요. 여기서 일해도 되고 사업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계세요. 비자 신청도 안 했습니다. 서류 한 장 준비한 적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여권 하나 들고 갔을 뿐인데 마치 그 나라 국민처럼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권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 모든 여권에는 보이지 않는 점수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 점수에 따라 어떤 나라 국민은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어떤 나라 국민은 옆 나라 하나 가는데도 몇 달씩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항에서 같은 줄에 서 있어도 누구는 바로 통과하고 누구는 별도의 방으로 불려가 신문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여권이 가진 힘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여권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상위권입니다. 지구상에 나라가 대략 2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190개가 넘는 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구 어디를 가든 거의 다 환영받는다는 뜻이죠. 미국 여권이요? 우리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중국 여권은 비교조차 어렵습니다. 해외여행 한번 가려면 대사관 가서 줄 서고 서류 떼고 심사 기다리고 그래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문제는 이 강력한 여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고 일반 국민이 관광 목적으로 외국에 나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랬던 나라가 어떻게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을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줄타기 외교입니다. 한국은 지도를 펼쳐보면 참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거대한 대륙 국가들이 버티고 있고 다른 쪽에는 바다 건너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 편만 들었다가는 바로 적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느 나라와도 완전한 적이 되지 않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쪽과도 대화하고 저쪽과도 교류하고 가운데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여권 파워로 이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더 흥미롭습니다. 바로 한국 국민들의 해외 매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입국 심사관들 사이에서 한국인은 안전한 손님으로 통합니다. 돈은 잘 씁니다. 여행지에서 쇼핑도 하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현지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눌러앉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크게 낮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되면 깔끔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평판이 수십 년간 쌓이면서 한국 여권 소지자는 그냥 통과시켜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의 슈퍼 여권이 탄생했습니다. 국가의 외교력과 국민 개개인의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력한 한국 여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독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비자로 머물게 해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와서 살라고 합니다. 일해도 되고 사업해도 되고 원하면 평생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할까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거대한 산맥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서쪽으로는 바다가 닿아 있습니다. 면적은 남한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고 인구는 우리나라 대도시 하나 수준입니다. 규모로만 보면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담긴 역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받아들인 역사가 1700년이 넘습니다. 로마 제국보다 빨랐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산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성당들, 동굴 속에 지어진 천년된 수도원들, 중세시대가 그대로 멈춰있는 듯한 성벽 도시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연환경도 압도적입니다. 만년설을 이고 있는 봉우리들 아래로 푸른 초원과 계곡이 펼쳐집니다. 따뜻한 해안가에는 과수원이 늘어서 있고 완만한 언덕에는 포도밭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알프스의 설산과 지중해의 온화함과 이탈리아 와인 산지의 풍경이 이 작은 나라 안에 다 들어있는 셈이죠. 와인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와인하면 보통 프랑스나 이탈리아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인류 최초의 와인 생산지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8000년 역사입니다.
커다란 항아리를 땅에 묻어서 와인을 숙성시키는 전통 방식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고, 이 양조법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 무형문화유산입니다. 물가도 놀라울 정도로 저렴합니다. 유럽의 풍경을 동남아 물가로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에요. 이 아름다운 나라가 바로 한국인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 곳입니다. 이름은 조지아입니다.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와 이름이 같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동서양이 만나는 교차로에 위치한 독립국가입니다. 조지아가 한국인에게 내미는 조건은 상식을 벗어납니다. 보통 무비자 체류라고 하면 한 달에서 석 달 정도입니다. 일본 가면 90일, 유럽 대부분 국가도 비슷합니다. 여행 왔으면 그 안에 돌아가라는 뜻이죠. 그런데 조지아는 한국인에게 1년을 줍니다. 90일도 아니고 180일도 아닌 온전한 365일입니다. 다른 나라 기준으로 보면 4배에서 12배에 달하는 기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1년이 끝난 뒤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깐 이웃나라로 나갔다 오면 됩니다. 당일치기로도 가능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출국 도장 받고 다시 들어오면 또 1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이론상으로는 비자 신청 한 번 없이 10년, 20년 평생을 살아도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머물기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무비자 상태로 취업할 수 있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학교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취업 비자나 사업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수천만 원을 투자하거나 몇 년간 체류 실적을 쌓아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한국 여권 하나로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영주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죠.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한국만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요?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어떤가요? 사실 조지아는 여러 나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도 비슷한 조건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인에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만 특별하다고 하는 걸까요? 단순히 입국이 가능한 것과 본받고 싶은 나라로 지목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지아가 경제 발전의 모델로, 국방협력의 파트너로, 나라의 미래를 함께 그리고 싶은 상대로 점 찍은 나라는 중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오직 한국입니다. 조지아 정부와 국민들이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 비밀은 뜻밖에도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 하나 바꿔 부른 것뿐인데 그게 수십 년 뒤에 영주권급 혜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황당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조지아가 한국인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이 이름에 숨어 있습니다. 혹시 학창시절 세계지리 시간에 이 나라를 뭐라고 배우셨나요? 30대 이상 분들은 아마 그루지아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고 뉴스에서도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그런데 이 그루지아라는 발음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이 나라를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지아 사람들 입장에서 이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나라 이름을 자기들이 정한 게 아니라 옆 나라가 멋대로 붙여준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이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자기들을 지배했던 나라가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역사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바꾸라고 강요했던 정책이죠. 김씨를 가네야마로, 박씨를 아라키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조상대대로 이어온 성씨를 내 정체성의 근본을 빼앗기는 느낌이 어땠을까요? 한국인이라면 그 수치와 분노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조지아 사람들에게 그루지아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느낌이었던 겁니다. 침략자의 언어로 불리는 자기 나라 이름, 지우고 싶은 상처였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독립을 쟁취한 뒤 조지아 정부는 전 세계를 향해 호소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러시아식 이름으로 부르지 말아달라. 영어식 이름인 조지아로 불러달라.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 반응이 어땠을까요? 대부분 시큰둥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름을 바꾸느냐? 귀찮다.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랑 헷갈린다. 이런 핑계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러시아 눈치 보는 나라들은 더더욱 기존 호칭을 고집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목소리는 그렇게 묻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아시아의 한 나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지아의 요청이 들어오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외교 문서, 교과서, 지도, 방송 자막, 모든 곳의 표기를 그루지아에서 조지아로 바꿨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머뭇거릴 때 한국은 가장 먼저 응답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도 똑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어본 서러움, 자기 이름을 빼앗긴 수치, 그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족이니까요.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그 고통을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외교에서 통한 겁니다. 조지아 국민들에게 이 일은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자기들 목소리를 무시할 때 멀리 아시아의 한 나라가 자기들의 자존심을 세워줬습니다. 그것도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모든 공식 표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외교라는 게 꼭 거창한 조약이나 정상회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한 이름으로 불러주는 작은 배려, 그게 수십 년 뒤에 특별한 신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조지아 사람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케이팝과 드라마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존중해준 고마운 친구입니다. 하지만 감동만으로 나라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국제 정세는 냉혹하니까요. 조지아가 한국에게 이렇게까지 특별한 대우를 하는 데는 더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도를 다시 펼쳐볼까요? 조지아의 북쪽 국경 바로 너머에 누가 있죠? 러시아입니다. 단순히 이웃하고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이미 조지아 땅의 일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전체 영토의 5분의 1 정도가 러시아 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 전체를 통째로 빼앗긴 것과 비슷한 규모예요. 실제로 전쟁도 벌어졌습니다. 닷새 만에 끝난 짧은 전쟁이었지만 러시아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조지아는 무너졌습니다. 수도 인근까지 적군이 밀고 들어왔다가 물러났지만 그 상처는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조지아 국민들은 텔레비전 화면 속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다. 그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조지아의 살 길은 뭘까요? 서방 세계,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만든 군사 동맹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동맹에 가입하면 회원국이 공격받았을 때 다른 회원국들이 함께 싸워줍니다. 이 안전우산 아래 들어가야 러시아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럽 국가들이 조지아를 받아들이는 걸 주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요? 러시아를 자극하기 싫으니까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봤잖아요. 동맹을 확대하면 러시아가 들고 일어납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남 도와주다가 자기들한테 불똥 튀는 게 무서운 거죠. 결국 조지아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지아가 발견한 롤모델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고요? 중국은 경제대국이지만 러시아랑 가까운 사이입니다. 적의 친구를 본받기는 어렵죠.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과거에 다른 나라를 지배한 역사가 있습니다. 식민 지배의 아픔을 겪은 조지아가 제국주의 국가를 따라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자원도 없었고 가난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뤘습니다. 게다가 주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적대 세력이 있는데도 번영을 이룬 나라입니다. 조지아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북쪽에 위협적인 이웃이 있고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고 작은 나라지만 살아남아야 합니다. 한국이야말로 완벽한 교과서인 거죠. 조지아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와서 경제를 살리자.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을 도입해서 국방력을 키우자. 그러려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하고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한국인에게 그냥 와서 살라고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일환입니다. 감동과 계산이 뒤섞인 결과물이죠. 정리하면 조지아가 한국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들이 가장 힘들 때 이름 하나 제대로 불러준 고마운 나라라는 점. 둘째,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가장 비슷하면서도 성공한 유일한 롤모델이라는 점. 감정적인 고마움과 현실적인 필요가 겹쳐서 지금의 특별 대우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조지아에서 사는 건 어떨까요?
서울에서 원룸 월세가 얼마인지 아시죠? 보증금 빼고 월세만 7, 80만 원은 기본입니다. 좀 괜찮은 동네 가면 100만 원 넘기는 것도 흔하고요. 그런데 유럽 한복판에서 한 달 생활비 전부를 5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요? 숙소비, 밥값, 커피값, 교통비 다 합쳐서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조지아에서는 이게 현실입니다. 수도 트빌리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도심 한가운데 깔끔한 숙소를 잡아도 하루에 2, 3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로 치면 6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인데 이건 꽤 좋은 곳 기준이에요.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거나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찾으면 하루 10,000원대도 가능합니다. 한 달 30만 원짜리 숙소에서 유럽의 정취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서울 고시원보다 싼 값에 유럽에서 살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밥값은 더 충격적입니다. 현지 식당에서 한 끼 먹는데 5,000원이면 배 터지게 먹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가서 와인까지 곁들여 코스 요리를 즐겨도 2만 원이 채 안 돼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이 2,000원, 맥주 한 잔이 3,000원 수준입니다. 한국에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값으로 조지아에서는 커피에 케이크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물가면 한국에서 알바비 모아서 가도 몇 달은 너끈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조건 때문에 특정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조지아가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노마드들이에요. 노마드가 뭐냐고요?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몽골 초원에서 양떼 몰고 이 풀방 저 풀밭 옮겨 다니던 사람들 있잖아요. 현대판 유목민은 노트북 하나 들고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니면서 일합니다.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들, 원격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3가지예요. 물가가 싸야 하고, 인터넷이 빨라야 하고, 오래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지아는 이 3가지를 완벽하게 충족시킵니다. 물가는 동남아 수준인데 풍경은 유럽이고 와이파이 속도도 빠르고 무비자로 1년씩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음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여행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도 한식이 미치도록 그리워집니다. 김치찌개의 생각, 된장찌개의 생각, 그냥 흰 쌀밥에 김 하나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다 싶죠. 그런데 조지아 음식은 신기하게도 한국인 입맛에 잘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라서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주변에 이슬람 국가들이 많은데 거기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조지아는 달라요.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조지아식 꼬치구이가 있는데 두툼한 고기 덩어리를 포도나무 장작불에 구워냅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육즙이 터지는데 이 맛이 한국 삼겹살 직화구이랑 비슷해요. 숯불에 구운 고기 특유의 그 풍미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납니다. 소고기로 만든 걸쭉한 수프도 있는데 매콤하고 얼큰한 게 한국 육개장이랑 판박이에요. 고수라는 향신료만 빼달라고 하면 밥 말아먹기 딱 좋습니다. 만두도 있어요. 생긴 것도 한국 만두랑 똑같고 속에 고기랑 육즙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젓가락 대신 손으로 집어먹는 게 다를 뿐 맛은 놀라울 정도로 친숙합니다. 현지인들 반응은 어떨까요? 한류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이 조지아에서도 인기예요. 택시 타면 기사가 케이팝 노래를 틀어주고 식당 가면 주인 아저씨가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꺼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현지인들이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면 반색하면서 반겨줍니다. 동양인이라고 무시하거나 경계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아예 조지아에 뿌리를 내리는 한국인들도 생겨났습니다. 관광객으로 왔다가 매력에 빠져서 눌러앉은 사람들이죠. 어떤 분들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합니다. 한국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숙소를 제공하고 현지 정보도 알려주고 공항 픽업도 해주고요. 여행사를 차린 분들도 있어요. 한국어로 된 조지아 투어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카페나 식당을 여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비자 상태로 사업 등록이 가능하다고. 별도의 사업 비자 없이 그냥 가게를 열 수 있습니다. 세금 체계도 비교적 단순해서 소규모 창업 문턱이 낮아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조지아 생활기를 올리는 한국인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올리던 콘텐츠가 입소문을 타면서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조지아행을 결심합니다. 관심이 관심을 부르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인 조지아를 찾는 한국인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조지아인과 한국인 사이의 국제결혼 건수가 유럽 지역 내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국제결혼하면 경제적 이유로 한쪽 성별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조지아 한국 커플은 남녀 비율이 균형 잡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문화적 호감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서로의 문화를 좋아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끌리는 거죠. 지금까지 들으시면 조지아가 꿈의 나라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물가 싸고 풍경 아름답고 사람들 친절하고 무비자로 오래 머물 수 있고 당장 짐 싸서 떠나고 싶어지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잠깐요. 세상에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장밋빛 이면에는 반드시 그늘이 있기 마련이죠. 조지아가 아무리 좋아도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쓰러지셨다. 회사에서 당장 출근하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요. 문제는 한국에서 조지아까지 가는 직항 비행기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른 나라를 거쳐야 해요. 중동이나 터키를 경유해서 가는데 비행시간만 15시간에서 20시간 넘게 걸립니다. 경유지에서 대기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꼬박 하루가 날아갑니다. 급하게 한국 가야 하는데 하루 넘게 비행기 타고 있어야 한다? 이게 장기 체류할 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항공권 값도 만만치 않아요. 성수기에는 왕복 15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조지아 영토의 상당 부분이 이미 러시아 손에 넘어가 있다고. 그 경계선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건 러시아군이 그 경계선을 조금씩 옮기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는 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는 동네가 경계선 안쪽이 되어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젯밤까지 조지아 땅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러시아 점령지가 되어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이 지역 정세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 못해요. 내부 정치 상황도 불안합니다. 조지아 안에서 두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한쪽은 유럽 쪽으로 가자는 사람들이고 다른 쪽은 러시아랑 관계를 개선하자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 갈등이 폭발해서 대규모 시위가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외국 단체를 감시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나라 전체가 들끓었어요. 러시아가 비슷한 법으로 시민사회를 탄압한 전례가 있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 가입을 향한 여정이 순탄치 않다는 신호죠. 러시아인 유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군대 진집을 피하거나 경제 제재를 우회하려는 러시아 사람들이 대거 조지아로 몰려들었어요. 수도 일부 지역에서는 러시아어 간판이 늘어나고 임대료가 치솟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지인들 사이에서 외국인 전반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는 조짐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에게 호의적이었던 분위기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솔직히 지켜봐야 합니다. 수도를 벗어나면 인프라가 확 떨어집니다. 도로 상태가 나빠지고 대중교통 연결이 불편해져요. 의료 시스템도 서유럽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영어가 안 통하는 상황도 많고요. 특히 연세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가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면 장기 체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프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병원을 어떻게 가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는 밝은 편입니다. 양쪽 정부 차원에서 직항 노선 개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만약 인천에서 트빌리시까지 직항이 열린다면 접근성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겁니다. 비행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의 조지아 진출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 거점으로 유럽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조지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에요. 조지아 입장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파트너입니다. 경제 발전 모델로서, 국방 협력 대상으로서, 문화 교류 상대로서 한국의 가치는 유효합니다.
한국인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당장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다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지금의 조건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국제 정세가 바뀌면 비자 정책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조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늦기 전에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 봅시다. 조지아가 한국인을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하는 건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쌓아온 신뢰 덕분입니다. 이 여권의 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윗세대의 땀이 있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예의를 지키고 법을 존중했던 수많은 여행자들의 시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누구와도 완전한 적이 되지 않으면서 신뢰를 쌓아온 외교관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의 결과물이 된 겁니다. 나라의 품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에는 바로 그 품격이 담겨 있어요. 조지아는 그걸 알아본 나라입니다. 이름 하나 제대로 불러준 것을 기억하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민족을 알아보고 자신들의 미래를 한국에서 찾으려 합니다. 두 대륙의 길목에 있는 이 작은 나라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물론 지정학적 위험도 있고 인프라의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풍경을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고 인류 최초의 와인을 마시며 천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땅입니다.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하고 한국 여권이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지금 우리는 어느새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 위상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앞선 세대가 피땀으로 쌓아올린 신뢰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그 신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해외에서 만난 한국인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의 얼굴이 됩니다. 여행자로서 예의를 지키고 체류자로서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이 여권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와인의 땅 조지아가 언제까지 지금처럼 한국인을 환대할지는 모릅니다. 확실한 건 그들이 한국을 파트너로 삼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보답하는 방법은 우리가 계속해서 신뢰받는 국민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지아처럼 한국을 본받고 싶어하는 나라가 앞으로 더 늘어날까요? 아니면 지금의 위상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참고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